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찬 또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정신을 담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인데 세 나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캠프 데이비드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채비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뉴 노멀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여러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 전용 별장이죠. 이곳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캠프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군사 관리 지역이라서 캠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군이 이곳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의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1944년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때였죠. 네. 외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이곳에 방문을 했었던 게 철칠 수상이었어요. 영국 수상이었었고 그때 세계 대전을 맞이하면서 전략 회의를 했었죠. 네. 그리고 59년에는 이제 냉전이 시작됐을 때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초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78년에는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왔었던 그 평화 조약.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평화 회담을 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뭔가 회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전략적인 의미를 두고 싶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네. 2015년 이후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열리지 않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까요? 일부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곳이 별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집에 마치 초청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네. 집무실이나 회의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나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이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차림을 할 것이고요. 이 자연 환경에 아무래도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소수의 수행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상끼리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우리가 짚어봤듯이 세계적인 어떤 역사의 굴곡에서 중요한 회담 협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좀 기대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골격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아까 저희 박수정 기자도 워싱턴에서 전해줬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삼국 협력의 지침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네.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나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공통 부문을 찾아서 일종의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전략적인 비전이 어떻게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선언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삼국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를 단지 한 10분여 분간 계속 짧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초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를 지켜보면은 사실 북중러 이 삼각 협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순간에 나왔다는 얘기죠. 전승절 7월 27일이었죠. 그때 숄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 한번 모이는 그런 의미를 좀 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조속히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아마 공동 성명의 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확정 억제.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으로서는 연합훈련을 좀 더 정례화하고 경제 안보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또는 연성 안보라고 하죠. 기후나 보건 여러 가지 뭐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으로 담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놈펜 선언이라고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제 공동성명이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때는 조금 개념적인 그런 대략적인 그림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조금 구체화하고 액션 플랜들을 조금 내놓는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큰 틀, 협력의 어떤 큰 틀이고 정신은 그걸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공동 성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플러스 알파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건 이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속형 성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문건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문안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마도 지금 비공개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을 사이에 놓고 한미, 미일 이렇게 동맹으로 나뉜 안보 협력 구조가 한미일 3국 협력체로 통합이 된다. 하지만 일종의 동맹으로 연결 짓는 거에선 또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안보협의체와 동맹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동맹이 맺어질 때는 해당 국가들이 공동의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외연적인 방법으로 동맹이라는 걸 채택을 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좀 경성 협력 방식이고요. 네. 좀 더 연성 협력 방식은 아무래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협력체를 만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단 방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뭐 도와주러 온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단계의 동맹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조금 연성적인 그런 협력들을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던 것이 오커스나 쿼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앵글로색슨 국가들끼리 맺은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뭐 핵추진 잠수함 협력 이런 거는 사실 논외예요. 논외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플러스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 쿼드 네. 같은 경우에는 안보 협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만약에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군사적인 협력을 인도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새로운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방금 싶어요. 말씀하셔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포함된 안보협의체 쿼드 말씀하셨는데 그 쿼드 이상의 밀도가 있을 거란 어떤 대통령실 설명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안보협의체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 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네. 훈련이라든지 이런 군사 협력 그리고 연합 훈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쿼드라는 그런 협의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NCG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삼각 안보협력체 하니까 지난번 워싱턴 선언 이후 이제 발족한 핵협의 그룹 NCG하고 이제 묶어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이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 역시 김성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한미 NCG를 궤도에 올려놓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일축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N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범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계속 논의해오던 확장 억제 협의체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미가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 협의체하고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의체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급도 다르고 논의 깊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는 준비 작업을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서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NCG를 강화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도 올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핵에 대한 비확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을 할 때 뭔가 핵 자산이 뭐 핵잠 같은 것들이 방문을 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네. 겁니다. 방금 같은 질문들은 사실 정상회의 끝나고 내용을 좀 더 놓고 네.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이제 회담을 놓고 한 가지가 협의체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정례화 될 것인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자,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정례화에 합의를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정례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잦은 회동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삼국 고위 당국자가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접촉을 했었던 게 한 33번이고요. 네. 양자까지 합치면 52번이나 되거든요. 그 정상이나 장관급 같은 경우에도 1919년부터 21년까지는 연 한 3회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게 한 4배, 5배 더 네.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미 정상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자 간의 한 라인을 조금 더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그런 네.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특히 NSC 이건 간헐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정례화를 하게 되면 루틴처럼 계속 만나면서 계속 아젠다를 점검을 하고 뭔가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구체화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경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의 앞두고 교수님과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다라고 말한 언론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인데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시각은, 중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이 그래도 일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서 어떠한 문구가 나올 것인가에 조금 촉각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배경 자체가 한미일의 여러 가지 대화가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정례화가 돼서 돌이킬 수 없도록 어느 선 궤도에 올려놓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한미일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 그리고 한국의 앞으로 또 이제 정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 또 새로운 시기를 맞을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중국의 입장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시는 돌릴 수 없도록 일정한 궤도 위에 제도화해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반기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어로 중국이 언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타이완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글쎄요, 중국이 언급되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의 준비 회의에서도 중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거든요. 네.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과의 이제 정상회담도 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을 아무래도 성사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미중 관계는 좀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네.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려봤고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2개 질문은 좀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도 이번에 열리거든요. 순서상으로는 한미일 5창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인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언론 측에선 방류 시기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를테면 신경전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오염수 관련한 논의가 될까요? 글쎄 대통령실에서도 뭐 양자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오염수 방류 자체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IAEA도 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내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이미 그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문제를 한국이 뭔가 얘기를 하고 또는 일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정해진 일정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네. 굳이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향후 일정들을 보면 일본 강요회의를 열어서 뭐 22일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라고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국제 이벤트가 많이 열렸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의 첫 단독 회담을 열기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북중로 구도 속에서 사실 한미동맹 70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중국 얘기할 때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역할, 주도적인 좀 역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어떻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좀 위기 관리에 조금 힘써야 된다는 생각. 위기 관리? 위기 관리에 예.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움직임은 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미래의 전략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계속 대화 채널을 열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계속 대화 채널을 계속 고정시키면서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 채널들이 지금 상당히 악화가 된 시점에서 한미일 회의에 지금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훨씬 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제 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할 거예요. 또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좀 적절한 거리를 양쪽에 두면서 아젠다를 어떻게 한국 국익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거리두기 그리고 위기 관리 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